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네요. 정말 고마워요. 전 남편의 어머니가 샴페인 잔을 들며 건넨 그 말은 겉으로는 감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장면이 SNS에 올라온 걸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전 남편은 서류를 밀어내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단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집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전 남편의 어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애초에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았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불균형했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모은 재산은 결혼 전부터 상당했고 전 남편 측 가족은 그것을 알고 접근해 왔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신혼집 마련도 그들이 운영하던 사업의 부채 정리도 모두 제 돈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돈 좀 번다고 대단한 줄 아나 봐.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도 모르고. 전 남편의 누나가 명절 때마다 던지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언가가 갈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건 제 쪽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빨리 정리하자. 그의 태도는 마치 제가 짐이었다는 듯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붙잡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혼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당연히 나눠받아야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저는 길게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금만 주고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조차 적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끝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멍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가슴속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감정도 무뎌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SNS 확인했어. 지금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고 그녀는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전 남편의 가족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과 고급 요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 출발 축하 파티.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댓글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헤어지니까 복이 오나 봐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삶 사시네요. 축하드려요. 역시 안 맞는 사람이랑은 빨리 정리하는 게 답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리해 두었던 재산 관리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등기부, 주식 계좌, 사업자 등록 서류. 모든 것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에게 공동 명의를 제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거절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혹시라도 전 남편 측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법적으로 그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혼 합의서에는 모든 재산 분할이 완료되었다는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추가 청구권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혼 후 상처받고 슬퍼하고 결국 잊혀지기를 바랐겠죠.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예전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재무 컨설팅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복잡한 자산 관리에 능통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간 있어? 내 자산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싶은데.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만나서 얘기할게. 급한 건 아닌데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를 만났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파악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는 잘 돼 있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SNS에 올라온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응.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그는 다시 서류를 펼쳤고 몇 가지 가능한 방향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존재를 지워가며 파티를 즐기는 동안 저는 침묵 속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SNS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준비 사진. 전 남편의 누나는 백화점에서 쇼핑한 전리품들을 늘어놓으며 인증샷을 찍었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찾았네요.
역시 사람은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시어머니의 게시글 아래에는 또다시 축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그들의 일상을 확인하는 동안 제 표정은 점점 더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돈의 규모가 제가 준 합의금을 훨씬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 골프장 회원권이 몇천만 원. 합의금은 이미 바닥이 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자산관리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자동이체 설정. 천천히 살펴보던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만들어둔 가족 카드였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에게 발급해준 부가 카드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당연히 정지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 여전히 활성화 상태였습니다. 최근 사용 내역을 보니 그들은 매일 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레스토랑, 호텔, 면세점. 사용 금액은 이미 수백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그들이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런 걸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혼 후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갈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되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부가 카드 전체를 정지하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즉시 처리 부탁드립니다. 몇 분 후 모든 부가 카드가 정지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은행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뒀던 계좌가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전 남편 계좌로 들어가도록 해뒀던 건데 이것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해서 자동이체를 전부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 측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확인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 제공한 돈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보니 원금 회수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계약 관계가 종료될 경우 투자금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약서대로 원금 회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회수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조치가 완료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SNS도 확인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고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카드가 왜 안 돼요? 당장 풀어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화 좀 받으세요. 저는 그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열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를 확인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변호사? 지금 장난해? 당장 카드 풀고 계좌 이체 다시 되돌려놔. 그건 제 자산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명하셨죠. 더 이상 청구할 권리 없어요. 전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조금은 봐줄 수 있잖아. 힘들게 살았다고요? SNS에 올린 사진들 다 봤어요. 제 돈으로 파티하고 명품 사고 여행 다니면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제 삶에서 완전히 빠져주세요. 전 남편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커튼을 내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가슴도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재무 컨설턴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금 회수 통보 나갔어. 근데 저쪽에서 돈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법적 절차 밟아야 해. 괜찮아요. 절차대로 하면 돼요. 확실해? 이거 길어질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저는 시간 많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너 많이 달라졌다. 그런가요? 응. 예전에는 이런 거 못했잖아. 참고 넘어가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요. 제가 당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카드가 막히고 돈이 끊기고 투자금까지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은 지금 아마 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요즘 좀 힘든 일 있어? 괜찮아? 무슨 일인데요? 그게 SNS에서 좀 이상한 얘기들이 돌던데. 너도 알고 있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은 갔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전 남편 쪽에서 내가 이혼 후에 보복성으로 카드를 막고 투자금을 억지로 회수하려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돈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고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글쎄, 반반인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전 남편 편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하고. 근데 솔직히 내가 설명을 안 하니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침묵은 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할 일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너무 억울하면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통화를 끊고 저는 SNS를 확인했습니다. 전 남편의 게시물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를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굴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세요.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답답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금융 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투자 계약서, 이혼 합의서, 모든 것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메모를 달았습니다. 언젠가 이 자료들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재무 컨설턴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투자금 회수건으로 저쪽 장부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사업에 제대로 쓰인 게 아니야. 대부분이 개인 용도로 빠져나갔어. 명품 구매, 해외여행, 고급 차량 할부. 심지어 일부는 도박에 쓰인 흔적도 있어. 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의미가 명확히 이해됐습니다. 제가 사업 투자라고 믿고 준 돈은 실제로는 그들의 사치와 낭비에 쓰였던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죠? 당연하지. 투자금 유용이야. 게다가 장부 조작 흔적도 있어. 이거 고발하면 형사 문제까지 갈 수 있어.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발까지 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해요? 확실해.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장부 원본. 다 있어. 너만 원하면 언제든 진행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신중해야 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자료 정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알았어. 근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시효 같은 것도 있으니까. 알아요. 곧 결정할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 그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법적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결말일까요?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제 권리를 지키고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의 누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좀 만나요. 오해 풀고 싶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나요?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저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제 돈으로 파티를 열며 비웃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금 회수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협상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협상 내용이 뭔가요? 투자금의 절반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포기해달라는 거예요. 대신 더 이상 법적 다툼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반. 그들은 제가 그 정도에 만족하고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절하세요. 전액 회수 진행해 주세요. 확실하십니까? 소송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추측이 아닌 증거로 대응하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저를 공격하는 동안 저는 진실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파트 4.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투자금 회수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눈을 돌렸고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자리입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계약서, 이혼합의서, 원금 회수 조항, 모든 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투자금 총 2억 원 중 사업에 실제로 투입된 금액은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남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이 명품 구매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외여행 경비는요? 그건 접대비와 출장비로 처리된 겁니다. 제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SNS에는 개인 여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접대나 출장과는 무관한 내용들이죠. 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뭔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피고 측에서 합리적인 해명이 없다면 이건 재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시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게 사셨다고요? 제 돈으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하는 게 힘들게 사는 건가요? 시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위원이 제지하듯 손을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길 전 남편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야, 잠깐만. 우리 좀 얘기하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 타협이요? 제가 왜 타협해야 하죠?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너 혼자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너 진짜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어? 차가운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이제 그만 비켜주세요. 그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비켜섰습니다. 저는 그대로 지나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거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무 컨설턴트 지인이었습니다. 조정 어떻게 됐어? 결렬됐어요.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저쪽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 문제로 거절당했대. 지금 상당히 쪼들리는 것 같아. 그래요? 응. 그리고 투자 사기건으로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 말고도 피해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그들도 저처럼 속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해볼게. 며칠 안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 모든 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을 수 있다는 것. 일주일 후 지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2명 더 찾았어. 전 남편 측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 떼인 사람들이야. 만나볼래? 만나야죠. 우리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가였고 전 남편의 사업 제안을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분노가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수익금 배당한다고 해놓고 한 푼도 안 줬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저는 투자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사업 실패했다면서 책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도 저처럼 속았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심하게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같이 대응하시겠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증거 자료를 공유했고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와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린 모양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투자금 유용, 장부 조작, 허위 사업 계획서. 모든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 측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같은 시기에 명품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지출입니다. 투자금으로 개인 지출을 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말렸잖아. 그렇게 쓰지 말라고.
엄마도 같이 썼잖아요. 왜 나만 탓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고 그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결국 판사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또한 투자금 유용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서지 않았으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그래도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였습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변제금이 입금됐습니다. 분할 상환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사건은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앞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사재판. 그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만족감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혼 이후 처음으로 약속을 잡은 거였습니다. 그동안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너 얼굴 좀 펴졌다. 그동안 진짜 힘들었겠다. 친구 중 한 명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재판 결과 들었어. 잘 됐다. 당연히 받아야 할 거 받은 거야. 고마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우리는 가볍게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이렇게 웃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용서를 구하는 말,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않냐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주고받을 말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배신, 조롱,
분노, 싸움.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화가 났던 순간도,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도.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재무 컨설턴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전보다 나은 것 같아. 다행이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너도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뭘, 당연한 거 한 거지. 근데 이제 뭐 할 거야? 다시 사업 시작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업. 예전에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걸 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좀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 좋은 선택이야. 너한테 필요한 시간이야. 통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사업 제안이었고 몇 개는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나눠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작은 시민단체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예방 캠페인을 준비 중인데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 되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작은 세미나에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끝나고 나서 몇 명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세미나 장을 나서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쳤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아픔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끝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보다 작은 곳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며 새로운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결혼식 앨범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펼쳐봤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행복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앨범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넣어 창고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꺼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풍경,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사 축하해.
집들이 언제 할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말 어때? 다들 와줘.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틀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혼자 제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건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도 달지도 않은 딱 적당한 맛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제 삶처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였다는 것을. 그들이 저를 잊어도 저 역시 그들을 잊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